지금 보시는 것은 코네드라고 불리는 유골입니다. 코네드 머리는 세계 각국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이라크와 사르데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코네드 머리의 학술명은 자발적 두개골 기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스칼리거에 따르면 벨기에 등 유럽에서도 중세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 두개골 기형이 행해져 왔다고 합니다. 두개골 기형은 문화적 관행으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표현의 강력한 표시이며 사회적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인터페이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음 사진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원주민의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자발적 두개골 기형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개골 기형은 신격화된 거인의 모습을 인간이 따라가고자 했던 욕구에서 특정 지역 사회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리오 텔로는 1928년 페루 남부 잉카 지역이었던 파라카스에서 300개가 넘는 긴 두개골을 발견합니다. 3000년 전 시대의 것으로 판단되는 긴 두개골을 DNA 분석하였고 연구원인 브라이언 포에스터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mtDNA의 서열을 복구하려면 여전히 많은 시퀀싱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샘플3에 의해서 제가 시퀀싱할 수 있었던 몇 개의 단편은 이러한 돌연변이가 유지된다면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과 매우 멀리 떨어진 새로운 인간과 유사한 생명을 다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왼쪽이 두 개의 정수리판을 가진 인간이고 오른쪽이 하나의 정수리판을 가진 거인의 유골입니다. 코네드는 일부 거인의 두개골 형태이며 코네드가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두개골인 것을 보면 코네드 머리는 거인에게서 이어져 온 유전적 형질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코네드 머리는 현재도 여전히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잉카 왕가의 묘에서 발굴된 유골입니다. 거인의 기원을 살펴보기 전에 거인의 크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인들의 발바닥 화석과 고대 벽화를 통해 거인의 크기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근소한 오차 범위에서 정확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7등신과 8등신이 그 예인데요. 미술 전공자들이 인체의 비율에 사용하는 공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발 사이즈는 얼굴의 크기와 같고 발뚝에서부터 손목까지의 길이가 발 사이즈와 같습니다. 그럼 7등신 공식에 의해 발 사이즈 곱하기 7을 하면 거인의 대략적인 크기가 계산됩니다. 인도 베라바드라 사원의 발자국 화석입니다. 거인의 발은 여자 발의 6배의 크기입니다. 여자 발의 사이즈를 임의로 22cm라 가정하고 계산하면 거인의 키는 9m가 됩니다. 6등신 공식을 적용하면 7.9m이고 5등신 공식을 적용하면 6.6m가 됩니다. 이집트 벽화의 거인과 크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거인의 발바닥 크기와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거인의 크기가 비슷한 것만 모아봤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거인의 발은 2m가 넘는 것으로 사람의 키의 2배 정도의 사이즈로 벽화 속 거인 크기의 2배 정도 사이즈로 예측하면 맞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인의 발 사이즈를 보면 거인의 눈에 메뚜기 같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동상의 모습은 1:1 비율이라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오벨리스크이고 피라미드입니다. 도굴꾼이 1962년 기자의 한 무덤에서 도굴한 미라의 손가락 길이는 34cm로 사람 4배의 사이즈입니다. 에녹스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이전 거인의 크기는 방주의 크기와 같다고 합니다. 발가락 모형의 지형을 보면 에녹스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 따르면 천사와 성관계를 통해 태어난 거인들은 인간에 비해 소수였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계층과 신으로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가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이집트 왕조의 시작이 거인이었고 사람의 아들 파라오가 왕조를 계승함으로 거인 왕조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바벨론 제국의 시작도 거인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바벨론 제2의 왕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거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의 거인들은 신들이라 불렸습니다. 부처도 거인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까지 네피림과의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인을 단번에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들의 짐승들이 너에게 증가하지 않도록 그들을 한꺼번에 진멸하지 말지니라. 거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한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인들이 왕으로 최상위 계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상위 계층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인 몇 명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모든 거인들을 잡으려는 시도는 인구 감소를 가져와 짐승들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환란기에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이유 중 하나도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굶주린 짐승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거인을 연구하는 성경 연구가들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거인들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크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이기고 롯을 구해냅니다. 거인들이라고 말하는 에민을 추적하면 크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거인임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거인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왔고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해 거인들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미는 큰 의미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인들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구조를 통해 천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현재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자유로운 상태이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지옥에 갇혀진 상태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존재는 그룹, 스랍, 대천사, 천사 등 여러 부류가 있고 이 중에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남성의 모습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스랍의 모습은 날개가 6개이며 스랍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의 모습은 사람, 사자, 황소, 독서리로 얼굴이 4개이며 날개가 있고 하반신은 송아지 같은 모습입니다. 그룹의 모습을 보면 천사의 유전자는 많은 창조물들이 섞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룹은 창조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반면 반인 반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악한 모습입니다. 거인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벽화에는
반인반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반인반수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성경을 통해 반인반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반인반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티로스입니다. 사티로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의 모습으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며 사티로스의 동료로 혹간 올빼미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간 올빼미도 반인 반수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묘사한 사티로스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그럼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태어나고 있는 반인 반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팬지와 성관계를 가진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닭 인간입니다. 개구리 인간은 체외수종으로 개구리의 정자가 물속에 있던 여자의 자궁으로 흘러들어가 생겼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닭과 고양이의 교미입니다. 날개 달린 고양이가 탄생합니다. 반인반수 악어입니다. 인어공주입니다. 날개는 없지만 타조 인간입니다. 현재 유전적 형질은 달을 통해서만 유전되는 것 같습니다. 반인반수의 일부 특징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유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간입니다. 합성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면 비슷한 종류라 생각이 됩니다. 개와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Lo guay saya ahora. Ay, santísimo. Y diente, dive. Ah, mira. సేమ్ మనిషి ముసుగు కడ Ay, baka mo. Ulon siya sa kapatid niya. Dito na nga tan na do magkron. Ni nagrelubag tan ron. Halo gimana binagina. Batawo tanawon sa kwan. Sanag niyo. Samsung ni? Ha? Samsung ni. Ato kay charger tong LG. Ay, Kani ako ni ng Vivo B9. smartphone. May video na daw pati. 반인반수는 짐승의 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반인반수가 태어나는 현상은 보통 동물과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짐승과 결혼하는 풍습입니다. 수가는 현재에도 세계 각국에서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은 지적 능력이 없는 짐승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반인반수입니다. 과거에는 지적 능력을 가진 신들이라 불리는 반인반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천사의 유전자를 가진 거인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느냐
인간의 씨를 통해 태어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집트의 반인반수는 개코 원숭이 외에는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칠레에서 발굴된 악어의 얼굴을 가진 반인반수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머리카락이 있고 사람과 같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반인반수의 기원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음행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배 계층으로 있는 거인들과 사람들의 수관을 통해 탄생된 것 같습니다. 고대 자료들을 살펴보면 초기의 반인반수는 거인이었습니다. 석판에 보이는 사자는 고양이만 합니다. 왼쪽에 황소반인반수는 지능이 있는 모습입니다. 무기를 들고 있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거인은 길가메시로 반인반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료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이방 신들을 모두 조각상으로 생각하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사람들이 따르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자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모든 신들도 실체가 있고 그에 따른 형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입니다. 소의 반인반수이며 거인입니다.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거인, 반인반수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세라의 모습을 통해 비유합니다. 대환란의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렉입니다. 소의 반인반수입니다. 다윗에게 도망치는 사자의 얼굴을 한 반인반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자료 중 하나로 참고하고 있는 야셀의 책에는 사자의 얼굴을 한 반인반수가 등장합니다. 에서가 세일에 거주할 때 처음으로 곰과 케파스와 두체파스 세 가지 형태가 결합된 반인반수를 보게 됩니다. 왼쪽이 케파스이며 오른쪽이 두체파스입니다. 반인반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기와 절묘하게 매치됩니다. 스보나가 황소를 삼키고 있는 거인 반인반수를 죽이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이브리드 짐승도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팔레스티나야, 너를 찾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번역하자면 뱀의 뿌리에서 코카트리스가 나올 것이다. 여기 나오는 독사는 오역된 것으로 코카트리스라는 짐승입니다. 코카트리스는 뱀과 닭이 섞인 하이브리드 짐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봉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난교, 수관 외에도 모든 짐승들을 섞었습니다. 반인반수를 신으로 모시는 다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여기 나오는 마귀는 당시 시대의 마귀라 불리는 반인반수를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마귀라 불리던 반인반수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티로스의 동료 혹간올빼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 중 하나는 부엉이입니다. 가면 올빼미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고대 벽화에는 가면 올빼미의 모습을 한 거인이 등장합니다. 가면 올빼미는 후대로 이어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티의 모습입니다. 미니언즈는 외눈박이 올빼미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 능력이 있는 반인반수는 거인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고 거인의 멸망과 함께 사라집니다. 거인의 멸망 이후에도 오랫동안 후손을 이어온 반인반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의 유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페루에서 발견된 미라입니다.
어떤 짐승과 결합된 것인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반인반수는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3개로 보입니다. 미라를 엑스레이 촬영한 것입니다. Esto viene a ser como el seno etmoidal aparentemente. Igual acá encontramos lo que es la mandíbula, una inserción y lo que sería la diferencia de bóveda craneana y cara, ¿no? Hay una diferencia. 우리가 보는 반인반수는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전 세계에 균일하게 서식하는 소, 개, 염소 같은 동물들의 반인반수 현상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등장하는 반인반수는 소입니다. 중동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사자 반인반수가 등장하고 인도와 같은 곳에서는 코끼리 반인반수가 등장합니다.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의 신들은 파충류입니다. 아즈텍은 용과 비슷한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이고 마야도 쿠쿨칸이라는 용과 비슷한 신입니다. 고양이 같지만 손과 발이 파충류와 닮아있는 잉카의 리바코차라입니다. 이 세 지역인 중남미 문명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페루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페루 이카 지역 유물 중에 이카스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카스톤은 여러 전문가에 의해 초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검증이 된 고고학 자료입니다. 이카스톤으로 보아 남아메리카 지역의 공룡들이 많이 서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중남미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룡의 화석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카스톤에는 공룡과 크기가 비슷한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공룡들과 거인들은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공룡을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인디언의 특징은 의학이 발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고 배를 실로 꼬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혈도 하고 있습니다. 저왕절개하는 모습입니다. 심장을 꺼내서 수술하는 모습입니다. 위에 불빛을 비추는 장치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뱀의 독을 모으는 데 사용했던 아클레피오스입니다. 수술 도구는 에콰도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간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전기를 사용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인디언들에게서도 반인 반수가 태어납니다. 오른쪽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공룡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마주쳐서 그런지 오른쪽의 2명은 울고 있습니다. 반인 반수와 공룡이 관계를 맺는 모습을 묘사한 점토입니다. 공룡 모습의 반인 반수입니다. 조류 공룡의 반인 반수도 있습니다. 곤충과 같은 모습의 반인 반수도 보입니다. 주둥이가 닮은 반인 반수는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4발로 걷고 있는 반인 반수 점토입니다. 이 지역의 고대 반인 반수 자료들은 모두 파충류입니다. 용과 닮은 공룡 반인 반수를 통해 시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성경은 뱀의 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뱀의 시와는 적대적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시와 그녀의 시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시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파충류 반인반수는 뱀의 시에서 나와서 그런지 이 지역의 문명은 고도로 발달됩니다. 뱀은 지혜롭고 강교한 짐승입니다. 석판의 그림들을 보면 용과 닮은 반인 반수의 후손들은 3가지 종류의 종족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에일리언을 닮은 거인 반인 반수와 이마에 주름이 있는 반인 반수, 갈비뼈가 도드라져 있는 반인 반수, 그리고 사람의 아들인 원주민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김새대로 시족을 이루고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에일리언을 닮은 거인 반인 반수는 멸종된 것으로 보이고 이마에 주름이 있는 반인 반수와 갈비뼈가 도드라진 반인 반수가 지금까지 후손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로즈웰 사건은 지금도 외계인 음모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행 접시의 추락 당시 모습입니다. 외계인을 수거한 후 기지로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외계인을 해부하는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눈에는 렌즈 같은 막이 하나 덮여 있습니다. 손가락은 6개이며 발가락도 6개입니다. 발가락의 피부 조직은 파충류와 닮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인과 동일하게 6개의 손가락과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계인은 서판에서 보았던 이마에 주름이 많은 반인반수 종족이라 추측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생체 신호로 조종하는 조종대입니다. 파충류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류는 이 기술을 익히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즈웰 비행 접시의 파편에서 나온 문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문자를 대입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이 문자는 페루 동굴에서 발굴된 문자와 같습니다. 이 문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독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도 같은 문자가 몇 개 발견됩니다. 피라미드가 무엇을 위해 만든 것인지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동 방식, 가장 높은 것의 운용 방식. 집단 인간 의식의 전 지구적 초저주파 동기화를 통해 여성적 힘을 부여합니다. 글로벌 만다라 패턴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전 인류를 통제하려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와 베메시 반인반수는 교류가 있어 왔고 이 기술은 베메시에 의해 전수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과거 피라미드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에서 유출된 스키니밥이라 불리는 외계인 영상도 있습니다. 이 반인반수는 갈비뼈가 도드라진 반인반수 종족이라 생각됩니다. 이 반인반수의 특징은 손가락이 4개입니다. 비행 접시가 불시착한 장면입니다. 이 비행 접시는 페루에서 발견된 유물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살펴보면 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체의 조종대는 로즈웰과는 모양이 다르지만 손가락을 기판에 얹는 방식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 필터가 입혀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 전문가들은 외계인의 움직임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영상은 포즈를 맞추고 있는 장면이며 영상 끝에는 살짝 미소가 보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밝게 분석한 결과 눈의 모양은 검은 렌즈 안쪽에 눈동자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귀는 파충류와 동일하게 작은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180분짜리 영상이라고 합니다. 짧은 단편이 공개된 이후 아직까지 공개된 영상은 없습니다. 이 가스톤을 보면 인디언들은 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면서 별은 어떻게 떠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 같다고 추측됩니다. 기하학 모형의 돌에서 자력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발트해를 탐색하는 오션X팀이라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발트해의 해저를 탐색하던 중에 기이한 것을 발견하고 수면 위로 가까이 다가가자 모든 전자장비가 멈추었다고 합니다. 오션X팀은 해저에서 기이한 돌 하나를 겨우 수집해 옵니다. 이 돌은 순도 99%의 희귀한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중력 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돌은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자료에는 비마나라는 추진구의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 있었던 비행체의 기원이 페루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초기에 개발된 비행체인 것 같습니다. 페루에는 이런 활주로 같은 것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이 가스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미스터리 서클입니다. 하늘에서 식별하기 위해 만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산에 거대하게 새겨진 그림은 어서 오세요, 페루라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행체는 베메시에 의해 여러 가지 모형으로 개발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의 형태로 개발됩니다. 베메시 반인반수가 타고 있습니다. 이후에 원반 형태로 개발된 것 같습니다. 원반의 형태는 1인승부터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모선의 형태까지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체를 실을 수 있는 비행 접시도 보입니다.
시가형 비행 접시도 보입니다. 스가랴오장은 이런 비행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루마리로 묘사되어 있는 시가형 비행체는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메시 반인반수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집트에도 스키니박과 같은 반인 반수의 미라가 있습니다. 볼리비아, 이라크, 캘리포니아, 중국 등 여러 곳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늘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이들을 신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에바는 접시 모양의 비행체로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고 악한 것입니다. 이 베메시 반인반수들도 거인들과 같이 사람의 손에 의해 멸망당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인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베메시 반인반수들이 종족을 유지하려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서야 합니다. 사람인 여자의 씨를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상에 나타나는 미확인 비행물체의 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뱀의 씨 반인반수들이 살아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아즈텍의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은 금성이라 불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케찰코아틀은 금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 속에만 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중남미 고대 서판을 보면 별과 지구를 왕래하는 많은 그림들이 보입니다. 토성의 대표적인 4개의 위성도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과 화성을 보면 뱀의 씨 반인반수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Move on,
모나리자라는 외계 생명체는 무엇인가요? 달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었나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레오노프와 저 중에 누가 그녀의 이름을 모나리자라고 지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외계 생명체였습니다. 인간형이고 여성이며 165m의 키였고 성기와 머리카락, 6손가락과 6발가락이었습니다. 그들의 수학은 12에 기반한다고 추측합니다. 손가락과 눈에 고정된 조정장치와 옷이 없었고 코에 연결된 2개의 케이블을 잘라야 했습니다. 콧구멍이 없습니다. 레오노프는 누대 장치를 풀었습니다. 이 모습은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과 코, 눈, 신체의 일부에서 혈액이나 바이오 액체 혈흔이 분출되어 얼어 있었습니다. 몸의 일부 부위는 비정상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피부는 얇고 투명한 보호막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번지센터에 말했듯이 상태가 살아있거나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학적 배경이나 경험이 없었지만 레오노프와 저는 테스트를 했고 생체 장비를 외계 생명체에 고정했습니다. 외과 의사에 의해 받은 원격 측정법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영상들을 온라인에 올리고 모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 경험은 LM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우린 파손된 2번째 시체를 발견했고 머리를 우주선에 실었습니다. 피부의 색은 파스텔 블루인 청회색이었습니다. 피부는 눈과 앞면 위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지만 띠의 비문은 없었습니다. 조정석에는 비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긴 반육각형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구에 있고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른 비디오를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성경대로라면 이들은 대환란 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은 지금 나사에서 알려준 우주론을 대입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성에서
비행기의 속도로 지구에 도착하려면 28년이나 걸립니다. 뱀의 씨 반인 반수들이 화성에 가려면 28년이나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의 4배 속도라 해도 7년입니다. 성경은 쑥이 자라는 별도 있다고 합니다. 쑥에는 독성이 있으며 강장제, 강심제, 해열제, 구충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쑥별이 땅에 떨어져 쑥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이카스톤에서 뱀의 씨 반인 반수들이 새겨놓은 지도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의 한 지역을 묘사해 놓은 지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믿는 우주론입니다. 평평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페루의 지도와 플레더스의 지도 둘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둥근 가장자리에는 빙벽이 둘려 있습니다. 빙벽의 가장자리에는 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돔을 지탱하는 하늘 기둥입니다. 가운데는 아메리카 대륙이고 오른쪽은 유럽과 아프리카입니다. 왼쪽 지역만 다릅니다. 우리는 판구조론을 알고 있습니다. 판구조론은 대륙 이동설입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땅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땅이 나뉜 후 얼마 되지 않아 오세아니아 대륙이 왼쪽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말이 됩니다.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점성술 문자 중 하나입니다. 조디악과 함께 사용하는 이 점성술 문자에서도 지구를 4개의 대륙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개념의 실제 가능성을 물리적인 구조 위에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천문학계 이미 전기 우주 모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평평한 전자기 모델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우주라는 현재의 가설보다 훨씬 더 잘 설명 가능하고 입증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평평한 지구 모델이었고 그들이 예측할 수 없다는 논쟁은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공기층을 제거한다면 별자리는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곳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렌즈의 시야각은 122도입니다. 보다시피 별이 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도가 너무 높아 원근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뜨거나 지게 세팅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도는 4000마일입니다. 이 숫자는 꽤 정확하며 스텔라리움과 같은 프로그램에 표시된 뜨거나 지는 시간이 일치합니다. 이제 동일한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공기층이 더해져 영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궤적이 원본 사진과 똑같습니다. 여기 2015년 3월 15일 찍은 원본이 있습니다. 이제 2개의 비디오를 나란히 재생하여 공기층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치에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프랑스에 또 다른 테스트가 있는데 잘 살펴보시고 원본과 비교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의 셀리나의 해가 뜨고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것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의 별을 정확하게 뜨고 지게 세팅합니다. 대기층은 퍼즐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성경대로라면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은
돔 아래에서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나사의 말대로라면 금성의 온도는 462도여야 합니다. 태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온도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금성은 20도에서 30도로 생물이 살기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와우, 아마도 떠다니는 미생물이 실제 있을 것입니다. 높이 50km 위로 올라가면 구름의 압력은 지구 표면과 같고 온도는 실제 섭씨 20도에서 3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타락한 천사는 뱀의 시인 반인 반수의 몸을 입고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거인 반인 반수를 마귀라 불렀습니다. 이 토판을 보면 영혼이 들어가는 동시에 영혼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묘사해놨습니다. 어떤 원리로 육체를 입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앞으로 대환란 때 신할 땅에 UFO 전초기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위해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녀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황새의 날개에 의해 에바가 옮겨지는데 황새는 자기의 때를 아는 새입니다.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게 되면 신할 땅에 비행 접시 전초기지를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루시퍼는 사탄, 마귀, 영, 옛 뱀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에 있을 때 사탄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영과 옛 뱀은 짐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활동할 때 불리는 용어입니다. 반면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위치에 있을 때 마귀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그룹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룹의 모습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짐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그룹은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짐승과 동질성을 나타냅니다. 계시록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라 하는 마귀의 육화된 모습입니다. 짐승은 표범, 곰, 사자, 세 가지 형태의 짐승이 결합된 천사의 유전자를 가진 반인반수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 형태의 짐승이 결합된 반인반수의 유전자를 추출해 유전자 기술로 탄생하는 네피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크리스퍼라는 기술을 이용해 주사기로 사람의 몸에 주입하여 사람의 유전적 형질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계시록에서는 또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종교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실제 두 뿔을 가진 반인반수가 등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용은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금성에서 내려온 파충류, 반인반수이거나 실제의 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환란기에 들어가 봐야 정확히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능성만 열어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때인 대환란기에 외계인이 이 땅에 내려오고 땅에서 활동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외계인의 등장은 성경은 가짜이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전신갑주가 되길 바랍니다.